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아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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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과장님, 네. 정신이 없어서 데이터와 HR을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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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가 바뀌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 갑자기 멘트가 생각이 안 나.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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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녹화 영상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팟빵,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데이터홀릭 유튜브 채널도 찾아와 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기동량님, num나님, 매월 15일에 만 원 후원해 주시는 웃는아이 27님, 팟빵으로 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과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우. 멤버그는 램이 우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오랜만에 와서 저녁에 적응이 안 되네. 저녁에 막걸리를 한잔 해가지고 지금 좀 힘들어요. 네, 진짜 딱 한 잔이거든요. 오늘 시중 중요한 방송이에요? 음. 그러네요. 오늘 음주 뭐지? 방송? 그 중요한 네. 영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공개하진 네. 못하지만 바로는 네. 그거 막걸리와 중요한 함께 영업. 한 아니요. 영업이었나요? 저녁은 그냥 가족이랑 먹었고요. 그거는 네. 따로 했고요. 뭐야? 아, 네, 참. 그 영업은 네. 조만간 아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너무 조 좋습니다. 과장님 네. 얼마만입니까? 제가 아,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 게다가 울지 마. 지난주에는 제가 그 오미크론에 걸려 가지고 맞아요. 일주일 동안 음. 언제 누구한테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픈데 되게 싸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거다. 목감기가 아니야. 목감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음. 느낌이죠, 그게? 잘 모르겠어요. 목감기가 아니야? 그 침을 삼키는데 까끌까끌하고 네.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보통 응. 감기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목부터 아프진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서 그럴 수 아프는데 있다. 그냥 갑자기 목만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하면서 키트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음성으로.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근데 잤는데 새벽 3 시에 음성으로? 양성으로 안 나왔다고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 때 음성으로 나와서 그냥 잤어요, 그냥. 음성이네 하고 잤는데 새벽 3 시에 벌떡 깼어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다. 키트가 없어 가지고 편의점 가서 새벽 키트를 사 와서 예. 목에다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두드려 요령이 나오는 그거 거야. 있다 그랬어. 맞아. 진짜? 그래요? 아픈 그 목이 따끔따끔해서 그 아픈 부위에 직접 면봉을 이렇게 긁었더니 2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마스크를 쓰고 예.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격리에 들어갔죠, 일주일 동안. 그랬군요. 여기 대박.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코에 찌르지 마시고 목에 찌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는 뭐더라? 연예인 중에 누가도 걸리면서 방금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목에 하면 나온다. 맞아. 나 인스타에서 들었던 것 봤는데 같은데. 4번을 했는데 코에 2번 한 건 안 나오고 목에 2번 한 건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미크론이 그 인후 쪽으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코는 뒤늦게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전파력이. 그래서 목이 먼저구나. 네, 그래서 여기 코에 얕게 찔러봤자 물론 신속항원 검사할 땐 깊게 찌르시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지금 침을 삼켜 보시고 따끔따끔하다. 빨리 키트를 가지고 목에다 찔러 보십시오.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안녕. 진짜 걱정된다. 그 말 듣자마자. 네, 저는 그 일주일 자가 동안 키트 할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 그쵸. 요 구멍으로 그 음. 진짜 PCR 네. 쑤시는 거기로. 그래서 네네. 맨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넣고 있거든요. 근데 네. 목을 해 봐야겠네요. 목이 네. 아플 목에는 때. 별로 안 지금 하고 아파요, 있어요? 오히려. 그 뭐라고요? 뭐지? 키트 하고 있어요? 자가 키트요? 저 출근하려면 해야 돼요. 맨날. 매일매일 해야 돼요? 출근하려면 해야 돼요. 응. 아. 출근할 그래서 때 하라고 회사에서 권고를 하는군요. 예. 그래서 출근하면 회사에 키트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회사에. 회사 가서 아침에 회사에서 이제 가서 아침에 키트 하고 그러고 이제 일 음. 시작하죠. 근데 집에도 굉장히 확실한 많이 건 사놓지 않았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근데 어. 비싸잖아. 회사에 있는 거 써야지. 그니까. 아. 근데 확실한 거는 걸려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목이 너무 따가워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 칼날을 삼키는 것 같다고. 온갖 고통이 목으로 집중돼 있고 이게 이제 저도 격리 해제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도 이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쪼록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 증상은 아마 한 달까지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잘 안 돌아오고 오늘 목소리가 좀 잔기침도 꽤 오래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실까 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면 좋습니다. 뭐, 예. 네. 박 박사님 근황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선 머리 자르러 못 가고 있는 중이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한 1-2주 남았어요. 야. 네. 건강하시길 두 분 다. 방은 점점 더 창고가 되고 있고. 뭐가 많아져. 점점 많아져. 짐이 전에 비해서 또 좀 많았죠. 그리고 아기가 첫째가 턱수염을 깎지 말라 그래갖고 지금 일주일째. 맞아.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자르라 그래서 여긴 자르고 여기만 기르고 있어요. 네? 여기만? 네, 여기만 지금 여기랑. 약간 일본 남자 스타일인데? 일본 남자분들이 여기를 많이 아니, 기르잖아. 아니 안 그래도 이렇게 뭔가 털 나오면 예쁘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약간 진짜 얍삽하게 나와갖고 전 자르고 싶은데 아직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빨리 허락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된 거 그냥 얍삽한 정체성으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얍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막 들이치고 싶네. 그리고 저번 방송할 때 저희 숫자 단위 까먹었잖아요. 조금 헷갈렸잖아요. 뭐였죠? 조경해를 까먹었었단 말이야. 뭐가 먼저였죠? 네.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애기가 갑자기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다 외웠어요. 결국에는. 해봐요. 다까진 아니지. 억조경해, 자양구간, 정제극, 신유술의 자축인묘, 항하사, 아승기, 똘기덩이, 나유타, 호치새초미. 동년배다. 뭐지?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 불가사의 무량대수. 맞아. 드라고 요롱이 마초미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애기한테 진짜 가르쳐줬지. 그거는 진짜 끝났고. 마지막이 무량대수? 네, 무량대수. 그게 064개짜리예요. 대박이다. 그래갖고 애기가 숫자 한번 물어봐갖고 억조 경해 다음에 모르니까 찾아본 다음에 프린트 붙여놨어 냉장고에. 이야 멋있다. 좋은 아빠네요. 짱이네요. 네. 그러고 좋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즐거운 나날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목소리 힘이 없는데 즐거운 나날이라고. 죄송해요. 저 진짜 요즘 입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체력 다 몰빵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요즘 힘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막걸리 한 잔이면 더 하이해져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나른해지신 것 같단 말이지. 네, 그건 진짜로 이제 한 주 끝났으니까 한 잔만 하자. 딱 이 느낌으로 먹은 거라서. 빈대떡집에 가서 막걸리에 반주 한 잔 하고 왔습니다. 아저씨 빠르게 스겜 하셨구만 스겜. 딱 한 잔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즐거운 멤버 근황 시간을 마치고 오늘의 게스트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와우. 게스트분을 모십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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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저는 팟캐스트인 줄 듣고 있었어요, 계속. 나 평소에 들으시듯이. 네,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네, 저희 데이터 홀릭을 완청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오늘의 게스트분 김병준님 모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네, 김병준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데이터홀릭 1회부터 쭉 다 들었고요.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네. 하나도 빠짐없이. 왜죠? 왜냐면 대학원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박사를 꼭 오시고요. 석사를 듣고. 호달달. 연구의 친구 같은 존재죠, 팟캐스트는. 그렇군요. 네. 저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고요. 현재는 지금 카이스트의 디지털 인문사회과학 센터에 있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병준님과 함께 그 박 박사님이 처음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박 박사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사실 병준님이랑은 이제 제가 여기 게스트 섭외할 때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알게 됐고요. R 커뮤니티랑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여러 연구 분야에서 계속 눈에 띄는 컨텐츠 생산을 해주시는 분이셔서 제가 알게 되었고 거기마다 중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계시는 게 디지털 인문학이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그 자체를 한번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 도메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데이터홀릭 많이 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또 잘 스무스한 섭외가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하셨는지 같은 것들을 질문하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준님께서도 혹시 자기소개 간단히 해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제 연구 이야기랑 어떤 커리어를 밟았는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니까 학부에서는 인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중에는 이제 뭐 문사철도 있고 뭐 사학도 있고 철학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가 진짜 힘든가 봐요. 저 아는 친구는 아예 국어국문학과에서 개발 일을 하더니 갑자기 CTO가 됐어요. 맥님. 네네네. 맹 CTO. 네, 그렇군요. 그래갖고 굉장히 올바른 길을 국어국문학과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 뭐 그쵸. 이제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름 네, 뭐 그런 시절을 보냈고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도 읽는 거랑 쓰는 걸 동시에 좋아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쓰는 것도 좋아했고 뭐 중학교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이가 없지만 뭐 소설가 이런 것도 되고 싶었고 네. 근데 이제 국문과에서 그런 창작 수업을 들어보니까 나는 소설가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능력이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갔었던 것 같고 뭐 점수 맞춰서 대학은 대부분 가기 때문에 뭐 점수도 대충 그 정도였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점수가 더 남았으면 뭐 법대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네. 그쵸. 사실 점수가 됐으면 과를 올렸겠지. 어쨌든. 근데 뭐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는 수업도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었어요. 수업 좋아하고 네, 뭐 공문과 대학원도 갈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오지 말아라. 라는 뭐 정말 참된 조언을. 그러시네요. 정말 인생의 조언을 받으셨네.
근데 뭐 그 정도로 사랑할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학문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국문과 커리어 평범한 국문과생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연유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의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됐고요. 거기서 여러 실리콘밸리에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여러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회사 다 가봤고 거기서 밥도 먹어보고 거기 다니시던 학교 학교 선배님이 또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아마 한국 지사장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서 정말요? 네, 지금은 아마 다른 데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분도 만나보고 이제 안면도 없는데 그냥 구글 엔지니어분 그때 아마 그냥 서울대 나오셨나 뭐 하여튼 어디 뭐 거기 공대 나오셔서 이제 구글 코리아에 계시다가 지금 그 당시 미국 구글 본사에 계셔서 그런 분들도 그냥 얼굴도 모르고 컨택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거기서 좀 많은 뭐 충격 같은 것들도 많이 겪은 것 같죠.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사람이 100년 전 쓴 소설에도 나와요. 그 레디메이드 인생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기술을 네. 배워야 된다고 문과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네. 문과 혐오를 멈춰달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 만고의 세상에.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지.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것들을 이거 좀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대학원 진학을 바로 준비했어요. 저는 취업 생각은 안 했고. 그래서 대학원을 공대 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대학원을 공대로 갔는데 이제 공대인데 문과생을 받아주는 과가 이제 몇 개 없어서 찾아보다가 이제 카이스트로 오게 됐죠. 네. 근데 그 중간에 무슨 교환학생 같은 것도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핀란드에 있었는데 핀란드에서 이제 코딩 같은 것도 좀 배우고 그랬죠. 네. 그럼 헬싱키로 가신 건가요? 핀란드는? 헬싱키는 아니었고 헬싱키에서 조금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내륙 도시였는데 땀베레라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핀란드가 굉장히 IT에 강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앵그리버드 네 게임 회사 그런 회사들 뭐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게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학기 정도 보내면서 좀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대학원 가야겠다. 그때 그런 충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CS 공부를 하는 그런 미국이나 핀란드에서. 저도 사실 석사 넘어갈 때 그 직업 탐방이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학부 전공으로서 취업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저랑은 차원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껏해야 회사 인턴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실리콘밸리 갔다가 뭐 어디 다른 나라 갔다가 이런 수준으로 확인을 하셨네요. 와. 인턴은 그러게요. 저는 사실 약간 공부와 조금 그때부터 약간 연구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석사를 가보고 해봤지만 일단은 인턴도 약간 그런 인턴 했었어요. 그 학부 연구생 같이 그죠. 연구실에 인턴 그런 것도 했었고 네, 그래서 약간은 대학원에 최적화된 그랬네요.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약간 이런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려고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그때 석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이죠. 그래서 횟수로 한 8년 차 코딩하고 있고. 저랑 비슷할 때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5년에 봄에 입학을 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때부터 각 잡고 학부 때도 좀 코딩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좀 R, 파이썬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죠. 네. 지금 석사까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14년 인가 15년 입학이어서 거의 저랑 비슷한 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도 14년 여름쯤에 교수님이 통계 공부를 따로 어쨌든 무조건 해라 그래갖고 그때 처음 R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네, R 공부를 14년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가 코세라 듣고 막 그랬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네. 박 박사님이 이제 글 올려주신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부터 이야 인연이 아주 알고 있어요. 박 박사는 진짜
거의 다 못해 썩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럼요. 그 인물. 아니 그래서 전 그 처음에 사실은 오늘 저도 그래서 네. 요거 이 책도 열심히 아이고 아, 어. 김 팀장님이 오늘 없네. 김 팀장이 없네요.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온라인으로 서명 받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석사를 졸업하시고 금융권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로 근무를 하셨다고. 네네. 그 네. 석사 때 이제 뭐 연구하고 뭐 논문도 쓰고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도 하다가 이제 조금 코딩을 하다 보니까 뭐 개발자나 분석가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석사 때 그리고 좀 너무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 좀 연구에 지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약간 쉬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죠. 네. 보통은 싫어. 대학원이 쉬는 곳일 텐데 지금 회사가 쉬는 곳이 됐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금융권에 잠깐 그냥 좀 회사 생활 이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했었고 뭐 스타트업에도 있어보고 막 1년 이렇게 짧게 해보고 그건 조 과장님한테 좀 상담을 받아야겠네요. 나는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여튼 그래서 뭐 네.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 회사 근무하면서 박사를 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퇴근하고 수업 듣고 그런 라이프를 보냈죠. 네, 그래서 2020년부터 2028년부터 박사를 했고 그리고 2020년부터 그때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강의 제안이 와서 학교에서 이제 모교에서 강의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뭐 대학원 소속 연구원으로 나와서 뭐 장학금도 받으면서 그냥 그런 뭐 프리랜서 개발자로 뭐 이렇게 분석도 해주고 그런 것도 했었고 기업 강의도 조금 뭐 기업 강의까지는 아니지만 뭐 강의 같은 것도 좀 참여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카이스트에 다시 합류하게 된 겁니다. 되게 뭐랄까 국문학을 전공하셨던 분께서 그러니까 데이터 말이에요.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오시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은 지금은 디지털 인문학 결국은 이게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융합된 그런 케이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거에 뭔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원래 학부 전공이 이제 인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인문학 전공을 살리면서 코딩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이 있고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거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석사를 간 건 아니었고요. 석사를 가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2016년에 그때 알파고 일종의 쇼크가 있었어요. 제가 석사 3학기 그거를 이제 석사 때 보통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하필 그때 카이스트에 있었고 거기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거에 쇼크를 좀 받았던 것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란 게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뭐 자연어 처리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코딩을 배우다 보니까 인문학을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구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문학 연구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학문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디지털 인문학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 당시에 거의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기도 했고 그게 막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래야 돼? 각 학문에 이런 컴퓨터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개념의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게 뭐 분야마다 좀 달랐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느껴봐도 인문학이라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응되는 무언가로 접근되는 게 학문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트위터 분석 뭐 이런 거가 막 소위 안철수가 처음에 대선 나오면서 막 트위터 분석하고 막 이럴 때가 이런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더 뭐라 그래야 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뜨고 막 그것 때문에 분석 뭐 방법론을 막 넣어보고 뭐 네트워크 분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그런 거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있었던 경험치들이 다른 분야에도 확대되던 중이었을 텐데, 그게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인문학? 국문학이랑 인문학이 어떻게 다른가요? 뭐 갑자기 자기가 얘기하다가 질문으로 던졌어. 인문대 보통 이제 대학의 인문대에는 뭐 이제 공문학과도 있고 철학과도 있고 사학과도 있으니까 제가 더 큰 있었던 카테고리군요. 네, 제가 있었던 대학에서는 거의 12개 과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1학년 때 교육 보내고 뭐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쭉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방금 박화선님 얘기했던 게 일종의 그게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잖아요. 전산 네, 사회과학이라는 맞아요. 그런 네. 분야도 있고 그 분야를 지금 소속된 연구원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그 두 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군요. 네, 같이 하기도 하고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도 사회학 전공자세요.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전공을 하셨고 그게 사회과학이 먼저 조금 시작을 했고 사회과학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안착이 된 상황이고요. 인문학이 좀 그러니까 많이 이게 느렸. 지금 네.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단어 자체는 저는. 그래서 이 디지털 인문학이란 게 뭔지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일단은 디지털 인문학 앞에 이제 디지털이 붙는데 뭐 데이터 인문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 때 디지털의 방점이 있는가, 인문학의 방점이 있는가 그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디지털을 연구하는 인문학이냐, 인문학을 디지털로 연구하는 것이냐 두 방향이 있고 제가 이제 뭐 아직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뭐 그거를 딱 오소독스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디지털의 그런 뭐 메소드나 디지털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문학 연구인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 기존 문헌을 이제 아카이빙 전자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텍스트 기반이긴 하지만 사실 텍스트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어요. 문화 유적 같은 걸 영상을 찍는다거나 VR 뭐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텍스트 위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게요. 전에 데이터를 그 고고학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사료들에 대한 디지털라이즈랑 약간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딥러닝 기반의 OCR 같은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비파계 분석하는 저희 카이스트 옆에 이제 같이 하는 교수님이 서양 고전학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예를 들면 그 파피루스에 적힌 그 글자 이런 것들을 비파계 영측으로 해서 어떻게든 스캔을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까지도 요즘에는 접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와.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고전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가. 사실 디지털 인문학을 처음 시작했다는 시작 지점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빙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많은 분분한 얘기가 있지만 이제 그 부사 신부라 로버트 부사라는 이탈리아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신부님이 19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일 거예요. 여러 그 문헌들 중세 신학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텍스트를 이른바 그걸 뭐 스캔본 혹은 영인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거를 전자 문서화 해야겠다, 데이터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들고 미국의 IBM을 찾아갑니다. IBM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래서 IBM에서 네, 진짜 우리 신부님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천공카드가 있었겠죠 그 당시는. 천공카드와 그 데이터 하는 것부터 이제 보통 이제 디지털 인문학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그쵸. 디지털 인문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데이터와 전자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시작부터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시각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잘 웹에 잘 꾸며서 퍼블리싱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까지 그 전 과정이 다 디지털 인문학의 과정이고 뭐 하나 다 빠짐없이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곧 고고학이나 고전학, 그러니까 고전학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에는 고고학이랑 연결될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또 데이터의 취득 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 일인가라는 게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방금 말한 비파겟 쪽 얘기도 저도 기사인가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파피루스라거나 아니면은 안내일기였나요? 그거에 썼다가 지운 글이나 중간에 있는 글 같은 걸 뭐 빅파겟 스캐닝을 해갖고 텍스트를 데이터로 얻어냈다,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요. 약간 그런 기술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의 취득, 그러니까 일반적인 텍스트 마이닝에 관련된 분야라고 한다면 크롤링 일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애가 지금 갑자기 고급 기술이나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일들처럼 보이는 단계로 돼 있네요. 그리고 아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그렇죠. 그게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분석 쪽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네네. 어떤 연구자분들은 좀 아카이빙에 굉장히 그거를 집중하는 연구자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 하면 이런 사례를 많이 들어요. 뭐 세익스피어의 새로운 작품이 출토가 됐습니다. 땅을 파봤는데 이게 세익스피어의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위작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작 논란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해서 정말 기존의 세익스피어의 작품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문학 연구자들도 같이 달라들 수 있는 연구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그나마 제일 가장 첨단에 달리는 분야는 영문학 쪽이에요.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어문학 그럴 수 있을 쪽이 것 같아. 말뭉치한 연구를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지털 인문학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뭐 영문학자, 그러니까 어학 특히 전공하신 분들은 전산 언어학 이런 분야도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저 사실 이런 텍스트 마이닝, 그러니까 언어 연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 언어학이라는 필드는 해외,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꽤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연구에 대한 리소스 프로젝트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했던 가장 큰 필드가 뭐냐면 그 감정사전 같은 거예요. 감정사전을 영문학 쪽에서는 워드넷이라고 큰 후원을 받아서 그걸 만들고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기관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걔를 번역한 자료를 쓰던지 이런 식의 시도를 했었었죠. 그리고 자체적인 구축 시도가 논문 레벨에서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로 유지보수가 되거나 계속 쓸모있게 성장해 나가거나 이러지는 못한 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병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학이나 영어 쪽에서는 학문으로 어느 정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문으로 계속 있어 왔고, 그게 펀딩을 받아서 계속 유지가 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한국어에 대한 그런 관련된 연구가 90년대 부흥을 한 이후에 꺼졌을 때 얼마나 천대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때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나 받았으면 더 많은 개선이나 성장이 있었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큰 덩어리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사전이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방송 내내 욕했는지를 아실 텐데, 그게 진짜 뭐 각 카테고리나 상황에 따라 매번 그냥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그분이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시 결국에는 중간에 연구하는 단계 부분이 빠지고 딥러닝이란 게 생기고 NLP 딥러닝이란 게 생기면서 그냥 기술을 수입해오는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감성사전 문제도 중요하고, 일종의 그게 그쵸. 그래서 뭐 LIWC 같은 것도 다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LIWC가 뭔가요? 그게 LIWC?
LI 아, 잘- 네, 죄송합니다. 잘 맞추기 방법.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게 LIWC라고 워드넷 네. 같은 그 감성 아, 사전 기반의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극성값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동사 verb에는 어떤 감성이 뭐 몇 들어가 있다. 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네. 그 유료 패키지 같은 건데 사실은 음. 그거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인 걸 수도 있어요. 한국어 뭐 예를 들면 워드 스마트 220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GR이니 토플이니 이런 거 나오면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영어는 굉장히 그런 그 뭐라 그래 시노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 동의어나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죠. 사전 형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게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그게 책으로 돌아다니고 문헌화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약점들이 있었고 심지어 저는 이제 국어문학 쪽에서도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 이후의 문학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후 70년, 50 혹은 50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저작권이 사라지잖아요. 네, 도메인 그러면 이제 퍼블릭이 그거를 되죠. 네. 네,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데 그 소설 텍스트를 한 군데 모아둔 게 없어요. 공문학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직무유기인데 그래서 위키 문헌을 봐야 돼요, 오히려. 그게 뭐- 위키 문헌에 그런 퍼블릭 도메인으로 돼 있는 것들이 올라가서 관리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네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게 뭔가 오히려 예. 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없는가 갑자기 궁금했는데. 사실 국가 차원까지 봐가지도 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제 그런 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같이 영문학에서는 그 이제 그런 저작권이 사라진 사람들의 그거를 하나 한 대로 모아서 뭐 굉장히 유명한 고전 명작들 있잖아요. 오만과 편견이니 뭐 이런 굉장히 네. 유명한 그런 이제 사후 오래된 그런 영문학 그 프로젝트가 아예 있고 그게 뭐 파이썬 패키지로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게 국문학에서는 그게 안 돼 있고 저도 최근에 연구를 해서 위키 문헌 가지고 연구한 것도 논문 쓴 것도 있는데 그 오히려 그런 이제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전공자들이 이게 어떤 게 정본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이게 아카이빙이 돼 있으니까 이걸 믿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네요. 그렇게 안 올려놓은 게 원본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써야 되네요. 그쵸. 또 그 검증을 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소설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 돼서 이제 다 저작권이 사라진 상태인데도 제대로 다 안 하고 있고 뭐 이제 몇몇 연구자들이 슬슬 이제 그거를 잘 모으고 있어요. 뭐 한국사 이제야 데이터베이스니 해보겠다가 되는 거구나. 네네. 시작 오히려 단계군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고전 분야가 더 잘 돼 있어요. 조선시대 이전.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그런 거 굉장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정도로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또 그 나라 지원이 잘 돼 있는 편 분야이기도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고전번역원이라는 공기업이 존재를 하니까 네네네. 펀딩을 해서 그게 존재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현대가 없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반대로 현대가 없는 셈인 거죠. 네, 그쪽 현대 문학 학회나 협회 약간 이런 장르의 단체는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런 뭐 한국 현대문학관 뭐 이런 관도 있고 박물관 같이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다 관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 돈도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잘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소설이 인공지능이 소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뭐 영문학 이런 그게 사실은 영문학 영어 소설이 이렇게 잘 쓰는 이유는 그 데이터가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자료가 애초에 많았고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SF 이런 거 진짜 잘 쓰던데요. AI가. 그죠. 굉장히 생각보다 잘 써요. 네, 공상 상상 기반이니까 진짜 잘 쓰더라고요. 짧은 수필 이 정도는 이제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SF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상상의 나래라는 것 때문에 장르적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좀 덜 어색하거나 이렇게 특이하게 했네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겠다 생각이 같이 드는데요. 얘기 듣다 보면. 뭐 사실 뭘 써도 인간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허접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걸 이게 문학인가? 뭐 이러면서. 음. 근데 이제 그거는 계속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나중에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NLP 안에서 이제 NLU가 있고 NLG가 있잖아요. NLU는 이제 Understanding, 자연어 이해 쪽, 어떻게든 이해해서 이거를 인공지능이 알아듣게 하는 거고, NLG는 이제 Generation인데 자연어 생성 쪽으로까지도 연구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 문득 데이터- 궁금해지는데 지금 디지털 인문학과라고 이렇게 학부 전공 같은 게 생겼나요 혹시? 아직은 안 생겼고요. 근데 네, 되게 근데 생길 이제- 법하다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지금 설명을 네. 근데 들으니까. 이제 최근에 제 모교 성균관대에서는 생긴 건 아니고 국문학과나 문헌정보학과 위주로 수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수업을 그런 디지털 인문학 관련 수업을 했었고, 네네. 서울 시내 대학 몇 개 대학,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뭐 다른 대학 잘 모르니까 몇 개 대학에서 지금 그런 부전공이나 그런 형태로 조금씩 생기고 있고, 아마 이제 뭐 대학원이나 학부도 생기겠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드디어 문과에게도 살아남을 길이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그럴 수 들리는데. 있는 게, 왜냐면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거나 이제 가르치는 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문과생들한테도 이제 코딩이나 이런 데이터 관련한 거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접목이 되니까요. 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또 나눌 수 있겠죠, 2부에서.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디지털 인문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들 또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제 딴에 나름 노력한다고 디지털 인문학 전도사거든요. 제가 뭐 종교는 없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제 연구가 종교인 건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랙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이제 디지털 휴머니티 인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 슬랙 채널도 지금 한 작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이제 모인 것 같고,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나 현직 교수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어제 급하게 유튜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3월달에 첫 영상을 올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약속해야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불이 나게 또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제 어떤 이런 채널 하겠다 소개 영상을 올렸고, 이제 월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제가 이제 월간 윤종신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 영상을 올리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드는 상태인데 아마 뭐 그런 연구할 때 디지털 인문학 연구하거나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그런 수업을 들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뭐 코딩을 누구처럼 뭐 다른 전문 개발자처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만 최적화된 그런 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툴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링크 주십시오. 제가 네. 올리면서 공유하겠습니다.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좋네요. 네. 또 무슨 얘기를 또 하면 좋을까?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까 디지털 인문학 전공하시면서 있었던 연구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또 저희가 이런 분야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까 있었던 사회과학이랑 비슷한 연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상상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할 수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셰익스피어의 저자 판별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당시에 있었던 컴퓨테이셔널 하기 전서부터 있었던 접근법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고전 문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한국에서도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연구를 할 때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그거를 아마 병준님께서 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조금 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제 대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최근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석사 때 논문 냈던 세 편의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2015년 여름에
신경숙의 문학 권력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신경숙. 그게 신경숙이라는 소설가의 그 표절 논란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 소설가를 두둔했거든요. 소설가를 이렇게 옹호해줬어요. 그런 몇몇 그 유명한 그런 출판사나 그런 곳에서 신경숙의 이건 표절이 아니다. 사실 이건 대놓고 표절을 한 건데. 그래서 그렇음에도 문제를, 불구하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게 권력이냐, 권력이 아니냐.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기존의 인문학에서 논의되던 그런 가치나 그런 것들이 인문학의 그런 가치나 그런 것들을 숫자로 정량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숙의 문학 권력을 우리가 문학의 권력을 한번 숫자로 측정을 해보자. 되게 재밌는 연구가 시작이 된 주제네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권력을 우선 지표화해야겠다. 네, 권력을 통계와 뭐 정량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3대 문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동네, 상작가 비평, 문학과 지성사에서 문학과 사회 이런 식으로 문예지가 있어요. 문예지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개간으로 나옵니다. 개간.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월간 디지털 인문학은 아니고 개간으로 나오는 깨알 홍보가 또 근데 제가 들어봤을 정도니까 엄청 유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문예지 데이터를 구했어요, 제가. 문예지 데이터를 목차 데이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뭐 소설가가 어디에 글이 실리고 뭐 비평가가 어떤 소설가나 시인을 비평해주면 그게 좀 네트워크 분석에서 엣지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비평가가 이 사람을 언급했음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그거 데이터를 제가 손으로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만들기 시작해요. 와, 네, 그래서 한 대단하시네. 만 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자동화에 미쳐 있지 않기 때문에 박박사님처럼 자동화를 못하는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팬이기 때문에 다 이 멘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코딩을 지금만큼 하지도 못했고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엑셀에 한 땀 한 땀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가나 비평가, 시인 그런 문인들의 이력 같은 것도 다 구글링해서 찾아요.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데뷔, 등단이라고 하죠. 등단은 언제 했고 등단의 매체는 어디였고 등단을 동아일보에서 했으면 동아일보라고 적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대학은 어디 나왔고 대학은 무슨 학과로 나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잠깐만 크롤링 등단 출신지라는 게 되게 출생지 같은 느낌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쵸.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 저 사람은 창비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등단 데뷔 엄청 후에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엄청 원어원 중요해 출신이야 아니면 저기 아이돌 뭐야 그쵸. 그거예요. SM이냐 JYP 그 문제인데 요즘 좀 과한가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건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저도 이제 방송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도 글쓰기 문학 이런 데 관심 많은데 등단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작가들은 또 약간 이렇게 예, 약간 좀 깔보는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이제 등단은 무슨 중요하냐 웹소설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등단 그런 귀현이가 등단이랑 상관없는 웹소설 계열이지 않나요? 네. 하고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귀현이 이거 모를 것 같은 원조잖아 인터넷 소설 아니야? 네, 그렇죠. 하긴 뭐 나도 아까 똘기덩이 했는데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3편의 논문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쓴 논문들이었어요. 첫 번째 이거를 뭐 찾아봐야 되겠다. 자세히 아니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석사 논문을 찾아볼 생각을 하다니 안 됩니다. 그러면 괴롭히는 거야. 석사 논문이요. 석사 논문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소설가들끼리 네트워크 분석을 했었어요.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네트워크 분석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을 해보는데
그 3대 문예지 20년치를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94년부터 에이. 2015년까지 그런 그 음. 문예지 20년치를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호명받고 제일 많이 소설이 많이 실리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신경숙? 신경숙이었어요. 놀랍게도. 와. 그냥 가장 단순 많이. 빈도로만 봐도 이미 빈도로만 봐도 네, 뭐 그 네. 다음에 유명한 소설가 뭐 많이 나오죠. 김영하 씨 같은 분들도 있고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있는데 신경숙이 1등이었어요. 물론 뭐 미세한 차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쾌재를 불렀죠. 아 이게 되는구나. 됐다. 그래서 신경숙이 1등이었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같은 대학을 나왔거나 등단 문예지가 비슷하거나 그런 그거를 이제 데모그래픽 정보라고 해요. 인구사회학 네네네. 정보라고 하죠. 뭐 나이가 비슷하거나 젠더가 뭐 남성, 여성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예지 네트워크를 만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네네네. 뭐 같은 잡지에 실렸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그 친연성 점수가 높아지면 가까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호명도 자주 받고 근데 거기 그 중심에도 신경숙이 있었고 신경숙과 비슷한 문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실 이제 권력이 있냐 없냐의 논쟁은 굉장히 평행선에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문학이나 인문사회과학은 뭐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문에도 정답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권력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정략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논문 그런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논문이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연구를 하게 물론 됩니다. 연결성이 많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라고 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 봐도 발이 넓다까지는 해볼 수 있을 말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알게 된 어느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스레스홀드가 넘어가서 알아서 먼저 관계가 좀 적더라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생겼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게 일종의 그것도 권력의 징후라고 보는 거죠. 신경숙을 왜 그죠. 굳이 예, 문단에서 그렇게 옹호했는가는 신경숙이 그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혹시 그걸 시계열로도 보셨나요? 시계열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시계열이 권력이 이제 생기기 그게 두 번째 논문입니다. 네.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새겠어요. 밤 11시에 정말. 그래도 우리 1시간 돼가는데 큰일 났다. 네. 끊어진 거 시계열 아닙니까? 논문 얘기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것까지. 시계열 논문. 여기까지 시계열 일부를 하고 논문은- 그러면 네, 넘어갑니다. 시계열 논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 오케이 소설가들이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 있더라. 몇몇 특정 소설가들은 동문회와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런 소설가나 문인들은 뭔가 예술가들이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런 정실주의라고 하죠. 그 크로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반론들이 많았어요. 이제 연구가 처음에 이제 실리고 신문에도 실리고 막 그런 것들이 실리면서 반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러면 비평가가 소설가를 비평해주면 다음 주에 정말 판매량이 올라갈까? 그게 시계열 분석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의 소설 판매량 데이터 한 5년치 정도를 구했습니다. 교수님께 구했고 이제 그 전주에 비평가가 문예지를 통해서 이 소설을 호명해줬고 뭐 비평의 대상이 되거나 근데 사실 호명이라는 거는 비평가는 이런 이게 좀 지쳇말로 구린 소설을 비평해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좋은 소설을 해주죠, 당연히. 네. 욕하더라도 인기 있거나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소설을 해주고 또 약간 그게 좀 약간 그런 주례사 비평이라고 굉장히 나쁜 그런 것들을 관행 같은 거군요, 그거는. 네, 신랄하게 까던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이거 어차피 다 좋은 말 해주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게 생각나는데요. 관심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관심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관심 같은 거랑 미움이랑은 사실 같은 레벨에 있는 거고 걔의 반대가 무관심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욕을 하더라도 비평가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심도의 증거인 셈인 거죠. 그 근데 그 유명한 말 맥락이랑 비슷한 것 있잖아요. 같아요.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그러니까. 관심이라도 받아야. 그러니까 이거 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시계열 회귀 분석을 돌렸는데 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외생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신문사에서 언급해 줄 수도 있고 블로그에서 언급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연구팀. 아, 다른 매체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네네. 통제하기 위해서 뭐 신문사에서 언급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은 그 통제 변수로 넣어준 거죠. 블로그나 뭐 그런 걸 통제했음에도 혹시 비평가가 비평해주면 다음 주에 뭐 한 권이라도 더 팔릴까?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할까? 근데 유일하게 유의했던 문예지는 창작가 비평뿐이었어요. 창작가 비평에서 실제로 비평했을 때의 판매량 효과가 있었다. 인 거네요. 다른 유일하게. 이른바 피밸류로 이제 검증한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신경수를 가장 많이 옹호한 출판사는 창작가 비평이었던 거죠. 오, 권력이네 그러면. 야. 너무 신기하다.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네, 뭐 저는 이제 국문학계 뭐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유일하게 창작가 비평만이 그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봤어요. 비평가와 소설가가 같은 대학 나왔으면 혹시 잘 써줄까? 그런 것도 굉장히 그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고 나이가 어느 몇 살이고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그게 인구사회학적인 유사도까지 이제 넣어줬는데 그런 것까지 다 통제를 했을 때도 그렇게 나왔던 거죠. 네. 아, 정말요. 되게 날카롭게 보셨네요. 그 되게 사람들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도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증을 하셨네요. 네, 원래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그게 이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사회학자로서 이제 얼마나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런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데요. 혹시 지도 교수님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그만 거기서. 네. 왜? 아, 네, 나 궁금해서 그것은 그래.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1부를 맞춰보는 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일부러 좀 맞춰보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마무리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2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만 소감을 여쭤보고 이 맞춰보려고 하는데 병준님 혹시 어떠셨는지 1부에 대한 소감. 네. 네네. 뭐 일단은 뭐 저는 투머치 토킹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어디 연구라는 게 사실 뭐 이거 한다고 뭐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연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자리가 있으면 저도 어떻게든 많이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해요. 일부러라도 그냥 그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 뭐 한다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자리가 있으면 너무 지금 네,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과장님. 저는 뭐 병준님 아마 이제 병준님이 팟캐스트 저희 거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글쓰기나 뭐 이런 인문학이나 과거에 데이터 분석했던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사례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텍스트 분석도 많이 하고 네트워크 분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반가웠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병준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재밌게 잘 듣고 있었고 오랜만에 이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부작 나오겠네요. 16부작. 오늘로 안 끝납니다. 아니 오늘 끝나는데 16부작이라고. 네, 이제 밤 11시니까 14시간 더 하면 되겠네요.
여하튼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 대학원생 박사 수료 정도면 그 정도 체력을 갖고 계실 테니까 와우. 예,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앨리스님 사색이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눈물을 흘릴 것 네, 같은 말씀이셨는데요. 네, 네, 뭐 이어서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또 말하자면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고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흥미로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제 2 부로 가서 얘기를 듣는 것이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체력을 잃는 1 부였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박박사님 막걸리를 말씀해 마시고 와서 주세요. 그래. 막걸리 안 마실 걸.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네. 사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하셨던 논문이 기사화된 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국문학 분석에도 벌써 쓰기 시작하는구나라고 기억을 더듬었던 기억도 나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경숙님을 찾아봤던 기억이 나서 얼굴이 익숙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거 그리고서 그때 느꼈던 궁금증이나 이런 거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똑같이 생각이 나서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계열 질문 드렸을 때는 어떤 식의 궁금증이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20년치의 데이터가 연도 단위로 잘라서 분석했을 때 증가하는가,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는가 같은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5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 쪽으로 이제 가능한 데이터 쪽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미 확보된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권력이 생기게 된 시점 약간 이런 것들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갑자기 중심에 나서게 된 시점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들고 국문학이라는 분야에서 제가 또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 문학 쪽이 사실 기술에 대한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멀리 있고 그 필드에 안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언론 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표절 시비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진짜 조금만 확인해 보면 되는 요즘에는 특히나 너무나 디지털라이즈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표절 검사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논문도 다 돼 있는 마당에 그 어떤 대회를 내보내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표절이었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기술이거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좀 도입이 늦거나 혹은 오히려 그런 검사하는 걸 기분 나빠한다거나 약간 이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병준이 말씀하셨던 아까 15년도에 있었던 연구조차도 그런 소위 공격스러운 멘트들이 결국엔 그런 부정적 감정의 방어적 기제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데에서 되게 많이 흥미롭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많은 기술적인 진보들이 진보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김 팀장 들어올 때마다 심리학의 과학 절차에 대해서 소위 까는 멘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덕분에 사실 심리학이 통계적 방법론의 진보를 굉장히 많이 이뤄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도입 진보를 굉장히 많이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병주님께서도 아마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그럼 더 엄밀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과정들이 나가게 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지금의 학문적 성취를 만들게 된 계기인 것처럼 보여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겉에서 멀리서 제가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 부럽다라는 멘트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너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간단하게만 말씀하셨는데도 이거 너무 힘들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새로운 분야에 무언가를 적용한다는 건 다 트라이얼 에러를 혼자 직접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방송이었고요. 또 이제 2부에서 그런 트라이얼 에러의 부분들이 이제 학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학계라는 곳에 대한 얘기들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2부도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렇게 해서 1부를 저희가 이제 마쳐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수님.